전쟁의 여파로 2022년부터 에이펙에 참석하지 않았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올해도 불참하고 대신 국제문제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여든 길에서 159명의 대참사가 발생한 그날을 기억하시죠? 오늘이 바로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이태원에서 떠난 이들의 평균 나이가 27살이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였고 친구였을 꽃다운 청춘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눈물과 슬픔도 멈추지 않고 있고요. 참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했던 소방관 2분이 올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죠. 그날의 충격과 후유증은 소방, 경찰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3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와 유가족이 함께하는 공식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책임 있는 행보에 나선다는 소식이라 의미가 있는데요.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함께 묵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10월 2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퇴직금에 대해 가장 궁금한 질문들 모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수직업 시간에는 에이펙 국제행사가 만드는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가을이 되면 유난히 편지가 생각나죠. 손글씨로 마음을 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메신저와 이메일로 모든 인사를 대신하다 보니까 편지를 주고받을 일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것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수천만 장 재고가 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편요금을 낸 표시로 우편물에 붙이는 증표입니다. 옛날에 취미로 이것을 수집하는 분들도 참 많았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산지 쌀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산 쌀 재고가 감소했고요. 올가을 비가 자주 내려서 수확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을 비롯한 농수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지 쌀값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올 들어 첫 신고 가격을 조사했을 때 20kg 기준 쌀 가격이 6만 원대를 돌파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kg 기준으로 산지 쌀값이 6만 원대를 넘긴 건 아마 처음 있는 일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네. 올 들어 첫 신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기준입니다.
61,988원을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31.8% 그리고 평년 대비해서도 19.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진 15일 기준 조사치에서 가격이 58,258원으로 6% 정도 다시 빠지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구곡 재고가 적어지고 또 수확이 지연되면서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이 감소했는데 이런 경향치가 산지쌀값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재고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농경연이 지난 10일 기준으로 조사치를 내놨는데요. 산지 재고량이 16만 4천 톤 정도를 나타냈는데 이게 전년과 비교하면 약 18만 6천 톤가량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전년 대비해서 구곡이 한 8만 4천 톤, 그리고 신곡이 10만 3천 톤 정도 감소한 것인데, 이게 구곡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곡 재고가 줄어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확기를 맞은 가운데 계속 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늦어진 탓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게 21일을 기준으로 전국 벼베기 진도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34%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년이 한 57% 정도 됐었는데 23%포인트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석 연휴 전부터 계속 흐리거나 비가 왔었는데 그럼 작황도 나빠지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잦은 비로 인해서 이제 가시무늬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게 확산되면서 이걸 재해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벼가 쓰러지면서 이걸 토북이라고 부르는데요. 벽씨가 논바닥에 닿아서 물을 먹게 되면 싹이 트는 현상, 이건 또 수바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바라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먹지 못하는 벼, 먹지 못하는 쌀이 되는 건데, 이런 따진 농경위원회 이달 중순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작황조사를 또 실시한 결과에서도 전월 대비 생육이 나쁘다는 비중이 46.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로 봐야 할까요? 그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통 10월 5일자 신고 가격이 최고가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이후 산지 가격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5일자 가격 조사치에 비해서 15일자 가격이 6%나 떨어졌다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특별한 재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벼베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산지 유통업체들의 재고량이 늘고 그래서 가격은 다시 떨어지는 이런 사이클을 보입니다. 농경연도 10월 가격을 두고는 구곡 재고 소진 그리고 2025년산 벼 출하 지연으로 인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지만 2025년산이 본격 출하되는 11월, 12월이 되면은 10월 대비해서는 약세가 돌아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정부가 사들이는 그 공공비 축미에 대한 매입 검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출하 농민들이 주의해야 할 게 또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2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가로쌀벼를 포함해서 총 45만 톤을 대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검사가 연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지역 단위로 공공비축으로 낼 수 있는 벼의 품종이 정해져 있고요. 또 이 품종들이 섞여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게 섞였거나 다른 품종을 낸 것으로 적발이 되면은 공공비축미로 벼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또 잃게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농민분들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꼭 관심 좀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 소재 소규모 가금 농장에서 확인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면서 혹은 재미로 이 가금류 키우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방사, 그러니까 풀어놓고 키우는 경우에는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기간이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때 가금류는 방사가 금지가 됩니다. 이걸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또 아무리 소규모 농가라고 하더라도 일단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축산업 전반에 양계산업 전반에 24시간 동안 축산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니까 확산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큰 피해가 이제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지켜야 하는 걸까요?
이 축산법에 따르면 최근 기준으로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뭐 가로세로 한 7m 정도 될 텐데요.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서 소, 돼지, 닭 또는 오리를 사육하려면은 축산업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 사항에서도 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독 설비와 방역 시설 등을 구비를 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으로 또 법제화를 해놨는데요. 이게 또 5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무용 소독 장비나 신발 소독조 같은 것과 같이 이렇게 소독 설비 또 그리고 울타리나 방조망 등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 11월 1일이 한우의 날이라고 합니다. 할인 행사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소우자가 세계 유일의 최고의 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1위 3번 지는 11월 1일. 그래서 이 11월 1일을 한우의 날 혹은 한우 먹는 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할인 행사 축제를 열었는데요. 이게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 줄여서 이제 한우법이라고 부르는데 올 7월에 이게 통과되면서 법적으로 11월 1일이 한우의 날로 지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11월 10일까지 14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슈퍼마켓, 630개소의 농축제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한우를 30에서 50% 할인하는 서프라이즈 2025 대한민국 한우 세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우사조금이나 전국 한우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안전 한우 고기를 저렴하게 차려놓은 상을 좀 즐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이 3번 겹치는 11월 1일이 한우의 날이고 또 이 한우를 30에서 50% 할인하는 소프라이즈 2025 대한민국 한우 세일을 진행을 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소비자들은 한우 먹기가 정말 부담이 되는데 이번 주말에 저렴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노후 생활비가 될 퇴직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대해서 이래저래 궁금한 게 많고요. 의외로 기본적인 내용도 잘 모르는 게 많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퇴직금에 대해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상무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예. 상무님 요즘에 퇴직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퇴직자는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직장에서 퇴직하면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4주간 평균에서 15시간 이상을 일을 하고 그게 기간이 1년 이상 돼야 됩니다. 이 네. 조건을 갖추면 이제 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도 이 조건에 맞으면 또 퇴직금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근로기간이 한 1년 이상 되는 근로자들이 이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제 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퇴직금 수급 자격을 갖춘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얼마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일단 퇴직금에 관해서 이제 법률로서 최소 이만큼 이상은 줘라라고 이제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이제 근무기간 그러니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놨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일단 평균 임금 퇴직하는 당시에 평균 임금이 많거나 아니면 계속 근로기간이 길면 이제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계속 근로기간은 뭐냐 그러면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기간 일수를 365로 나오면 몇 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계속 근로기간인데 좀 직장인들의 상당수가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맞죠. 중간 정산하면 마지막 중간 정산한 다음 날부터 이제 퇴직한 날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렇죠. 이게 많아요. 퇴직금 많이 받는데 평균 임금을 어떻게 받냐면 퇴직하기 직전 3개월 급여를 가지고 산정을 해요.
만약에 올해 12월 31일에 퇴직하는 분이시라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그 3개월 동안 일수가 92일이잖아요. 네. 이 92일 동안 급여를 얼마를 받았느냐라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한 달 급여가 920만 원이다. 그럼 3개월 동안 받은 금액 2,760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92로 나누면 이분은 평균 임금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 임금은 하루치 급여거든요. 하루에 30만 원 정도 급여가 이분이 책정이 되는 건데 한 달로 계산하려면 곱하기 30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30일분 평균 임금 하면 이분은 한 900만 원 정도가 30일분 평균 임금이 되고 만약에 한 20년 정도 일을 하고 퇴직하시는 분이라면 여기다가 20을 곱하면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이분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보너스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이게 포함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좀 헷갈리시는데 네.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 누구한테나 정기적으로 주는 보너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정기상여금 뭐 추석상여, 설상여 이렇게 나오는 거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주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급해 왔던 것 아니면은 이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따라서 이제 주기로 돼 있는 거 요거는 이제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그냥 너만 잘했어 아니면 너네 부서만 잘했어 하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주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연차수당 있잖아요. 연차수당 이것도 이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불특정하게 이렇게 받다 보면 만약 2달에 한 번씩 보너스 준다 그러면 직전 3개월 가지고 평균임금 산정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퇴직하면 2달치가 포함될 수 있고 한 다음 달에 퇴직하면 한 번만 포함되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생겨서 보너스나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퇴직하기 직전 1년 동안 받았던 그거 있잖아요. 그걸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4를 하면 3개월치가 되잖아요. 네. 그 3개월치 그 보너스랑 그다음에 전체 아까 3개월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균 임금을 산정한 다음에 아까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직전 3개월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 직전 3개월 보너스는 직전 1년. 직전 네, 1년. 네. 그렇죠. 네. 그럼 퇴직금은 퇴직을 하면은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뭐 퇴직하는 날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이제 법으로 되어 있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를 물게끔 돼 있어요. 지연 이자요? 연 20% 정도 되니까. 20%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14일 이내에 지급하는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지급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랑 협의를 하면 괜찮은데 협의 없이 안 지급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연 이자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협의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그 서면상으로 대부분 하게 돼 있고 서면상. 사인하라 그러고 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회사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 체불 임금 중에 상당수가 체불 퇴직금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이게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회사에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못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왜 그러냐면 원래 퇴직금은 근로자 급여인데 퇴직하는 시점에 후불해서 지급해주는 성격이 되게 강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재직 중에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지급할 재원을 회사 바깥의 금융회사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회사에 재정적 문제가 생겨도 퇴직금 받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바깥에 맡겨놓은 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또 있죠. 그래서 바깥에 맡겨두니까 회사가 맡겼으니까 회사가 운영하고 원래 퇴직금 주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해서 주는 거를 우리가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DB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네. 그냥 회사 운영형이라고 보면 돼요. 근로자는 뭐 수익률랑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금 계산 공식에 따라서 그냥 퇴직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회사 바깥에 운영한 거면 운영 방식을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 계좌를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씩 넣어줘요. 네. 그리고 그 돈을 스스로 운영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DC형 또는 확정 기여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냥 근로자가 1년 일하면 한 달치 이상 급여를 그냥 넣어주면 거기 들어간 돈을 근로자가 스스로 막 운영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계좌만 딱 열어보면 내 퇴직금이 지금까지 얼마 발생돼 있는지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네. 또 운영을 잘하면
더 많이 더 받을 많이 수 받을 수 있고 있고요. 잘못해서 손실이 나면 좀 적게 받아야 되고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게 확정 기여형 DC형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퇴직금은 어떻게 수령을 해야 하나요? 뭐 퇴직하면 아까 제가 2주 이내에 수령한다고 했잖아요. 수령 네. 방식은 자기가 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연금 계좌로 옮기시면 맞아요. 세금을 당장은 안 내고 전액을 다 고스란히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금 받으실 때 세금 내는 거고 네. 만약에 내가 이건 난 일시금이 필요해 그러면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시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고 남는 돈만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퇴직소득세율은 이제 퇴직소득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금 떼고 받을 거냐 아니면 나는 이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거냐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작게는 한 30% 많으면 40% 정도 감면해 주기 때문에 뭐 가급적 연금으로 받는 것들을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금 저축 네. 그리고 IRP에 이체한 그 퇴직 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은 예. 세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퇴직금을 한 3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퇴직소득세가 3천만 원이 나와요. 이분이 그러면 퇴직소득세율은 3억에 3천만 원이면 10% 정도 되잖아요. 네네. 이거를 3억 원을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고스란히 넣으면 세율은 원래는 10%였는데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7%만 세금을 뗍니다. 7%요. 네, 그게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받는 연금액의 7%만 세금을 떼니까 한 30% 세금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1년 차 이후에도 계속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11년 차부터는 6%만 세금을 뗍니다. 40% 감면해 주죠. 그래서 가능하면 길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감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연금으로 받으시라고 많이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받을 수 있군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 절세 효과가 적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퇴직금을 이미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을 했다면 취소하고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퇴직 일시금 받으면 세금 떼고 퇴직소득세 떼고 돈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뭐 막상 받아놓고 보니까 막상 쓸 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차피 생활비로 쓰는 거면 이럴 줄 알았으면 연금 받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때는 이제 후회를 하더라도 퇴직금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60일 이내요. 왜냐하면 퇴직금 수령하고 60일 이내에는 그 받았던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다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퇴직소득세 떼는 거를 그 계좌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60일이 되게 중요하고요. 좀 퇴직금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썼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만약에 내가 1억을 받았는데 5천만 원 쓰고 5천만 원만 집어넣었다. 네. 그러면 세금도 절반만 돌려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만 돌려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도 거기 비례해서 돌려받게 된다. 그래서 60일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60일 잘 기억해야겠네요. 예. 연금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투자를 해서 그 얻은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예. 수익을 인출할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요? 내가 연금으로 받는데 퇴직금 집어넣고 연금 받으면 원래 금융회사에서 퇴직금 지급할 때 퇴직금 원금부터 먼저 다 줍니다. 그게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늘어났던 수익, 이자나 배당을 이제 연금으로 지급할 거 아니에요. 이때 세율이 얼마냐 그러면 3.3에서 5.5% 정도 세금 뗍니다. 네. 근데 원래 내가 퇴직금 일시금 받아서 은행이나 이런 데 넣어서 이자 배당 받으면 소득세가 15.4%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세율이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이자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들이 훨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연금 소득이 많으면은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를 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퇴직금 원금을 찾을 때는 다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합산은 안 하고요. 퇴직금 원금 다 찾거나 아까 제가 운용수익 이자 배당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 받을 때는 1년에 1,500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이제 연금소득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소득 같은 게 있으신 분 입장에서는 세율이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세율이 많이 높아지는 경우에 본인한테 선택권이 하나가 있어요. 종합소득세율 하면 세율이 너무 높으면 본인이 그냥 국세청에다가 나는 16.5% 단일 세율로 내겠다고 신청하면 종합소득세율 적용하지 않고 그냥 16.5% 세율로 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가급적 운용수익 받을 때는 1,500만 원 넘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넘어갔다고 하면은 내가 16.5% 단일 세율로 받을 건지 종합소득세율로 할 건지를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결정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올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이제 그 1년치 소득이 나오잖아요. 네. 이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 되거든요. 그럼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해당되면 그때 이제 세율을 종합소득세율을 할 건지 16.5% 단위 세율로 할 건지 그때 결정을 하면 되는데 계산해 보면 내가 종합소득세율로 갔을 때 세율이 16.5%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종합소득세 하시면 유리한 거고 유리하고요. 만약에 넘어간다 그거보다 뭐 20% 30%를 내가 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16.5% 세율로 내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세율로 계산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잘 신경을 써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잘 신경을 써서 그렇죠. 해야겠네요. 5월 달에 신고할 때 잘 계산해 보시고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한 해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니까 좋기는 한데 또 빨리 받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에 집어넣고 연금을 딱 개시할 때 잔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한 3억이 있다. 그럼 나누기 10을 합니다. 그럼 3천만 원이 되죠. 그 금액의 120%가 첫 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 아, 그래요? 딱 그렇게 계산을 할 수 네, 있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그 이듬해 1월 1일 날 잔고 있잖아요. 그걸 나누기 9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120%라는 식으로 해서 그게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라고 이제 이런 룰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퇴직금을 누가 언제 또 얼마나 받는지 저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효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행사 기간 중에 약 2만 명의 각국 정부 인사와 기업인들이 경주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고용 유발 효과도 2만 명을 넘을 걸로 추산이 됐는데요. 이 대규모 국제 행사가 어떤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많은 분들이 에이펙 하면은 그 뉴스에 나오는 정상회담만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 행사 기간에 방문객이 정말 많아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네, 이 에이펙은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네. 에이펙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7% 그리고 GDP의 약 61%, 교역량의 약 49%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정상회의만 열리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의 외국 대표단뿐만 아니라 기자단, 특히 기업인들까지 방문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행사 기획부터 운영, 통역, 그리고 보안, 숙박, 교통, 의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정말 급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단기 일자리 이렇게 행사 기간에 하는 단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 국제회의 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이스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일자리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5년에 실제로 부산에서 에이펙을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1만 5천 개 이상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준비 단계부터 사후 단계까지 이 광범위하게 고용 효과가 이뤄질 것 같고요. 이 에이펙은 단순한 국제 행사를 넘어서 경주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이런 큰 행사가 생기는 그런 일자리는 그 반짝하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단기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장기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어떤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기는지 그렇죠. 궁금해요. 그 에이펙은 정말 높은 분이 모이는 회의 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의 도시 통째가 움직인다고
기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이펙 행사가 열리는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 행사를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설계를 그리는 과정부터 해서 행사 기획이나 운영 기획, 홍보 분야의 일자리가 다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국제회의 기획자라고 해서 우리가 마이스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뭐 컨벤션 기획자라고도 불리고도 있습니다. 이런 회의 일정이나 장소, 세부 프로그램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에이펙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또 각국 정상들의 동선부터 회의장 배치, 만찬 메뉴까지 꼼꼼하게 다 이분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마이스 산업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에이펙 행사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대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컨벤션 학과도 있거든요. 네. 직접 이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에이펙 행사에서 경험을 쌓는다면 취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컨벤션 센터나 이벤트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신 분들은 좀 더 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행사에 도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국제회의 전문가가 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이스 실무교육을 이수해 두거나 아니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을 취득해 두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스 전문가. 그러면은 이 전문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는 뭐 코엑스나 일산의 킨텍스나 뭐 부산의 백스코 뭐 이런 행사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에이펙이 국제 행사잖아요. 네. 그러면 언어 능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통역이나 번역 쪽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통역이나 번역 전문가는 해외 참가국의 문서를 번역하거나 회의 내용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당일날 통번역하는 것까지 모든 분야에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분야가 이제 통번역 전문가입니다. 네. 21개국 대표들이 모이는 만큼 다양한 언어도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영어라던가 중국어라던가 일본어 통역사 수요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또 이제 회의 문서, 성명서, 공동선언문 이런 것들을 번역할 수 있는 전문 번역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각국 언론들이 브리핑하는 자료를 번역을 해서 저희한테 뉴스로 또 전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역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나는 이쪽 통역이나 번역 쪽으로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각 언어별로 특히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관련한 공인시험 점수가 있다면 조금 더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통역사나 뭐 번역사 그리고 우리가 마이스 전문가, 행사 기획사 이런 외에도 에이펙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또 행사장에 보면 각종 안내 자료라던가 포스터라던가 예쁘게 이제 행사장이 꾸며져 있는데 네, 디자인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디자이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숙소라던가 교통 계획을 세우는 운영 기획자도 필요하고요. 예산을 짜고 행사의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고 기획할 이런 사무행정 인력도 이 에이펙 행사 전 과정에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행사 전체를 설계하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하는 머리 역할을 하는 분들. 네. 표현이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사의 뼈대를 만드는 분들이군요. 자, 그러면 이제 에이펙 행사가 개최가 되었으니까 행사 진행 기간에는 어떤 일자리들이 생겨나는지 궁금해요.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이 행사 기간에는 약 2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생겨납니다. 2만 개 네. 뭐가 있을까요? 각국 대표단의 기자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현장 운영 요원을 가장 많이 뽑습니다. 이 현장 운영 요원은 네네. 단기 아르바이트인 거죠? 네,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많이 뽑습니다. 네. 공항이나 회의장에서 활동하는 이분들은 주로 이제 활기찬 청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 전역 간부님들 많으세요. 군인분들 중에 좀 일찍 전역하시는 분들. 네. 이런 군 경력자나 경찰 출신자들에게는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특수경호원 등 공공보안 인력이 대거 투입되지만 민간 보안 인력으로는 상당수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경찰이나 이런 군인들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민간 보안 요원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행사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CCTV 모니터링하거나 금속 탐지기를 운영하거나 또 순찰을 담당하는 이런 보안 요원들이 수백 명 단위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 전문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를 예방하고 또 회의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분야로 나는 취업을 좀 해보고 싶다. 앞으로 그렇다라면 경비지도사 자격증. 이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나이 드신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내가 보안 쪽으로 가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쪽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따두시면 좋고요. 보안 관련 학과나 이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행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국제 행사 보안 경력은 아주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국제 행사나 VIP 경호 분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제 또 국제 행사가 다시 올지 모르니까 이런 자격증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우리는 이제 왜 킨텍스, 코엑스, 백스코 이런 행사가 있다는데 그쪽 행사장에서는 이런 국제회의가 좀 많이 열리니까 네. 기회가 의외로 많이 늘어납니다. 이번 경주 행사를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컨벤션 기획 장터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러겠죠. 기회는 더 많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네, 또 각국의 정상들뿐만이 아니라 또 기자나 수행원 등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숙박이나 관광 쪽도 바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 호텔 관광 서비스 분야는 에이펙의 최대 수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호텔이 부족해서 지금 크루즈 호텔까지 준비를 한 상태잖아요. 네. 그 정도로 숙박업은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요. 수천 명의 각국 대표단 수행원 기자단이 일주일 이상 체류하기 때문에 이 호텔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프런트 데스크 그리고 컨시어지, 객실 관리, 레스토랑 서비스 그리고 바텐더 등 다양한 직종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각국 정상들이 모이기 때문에 5성급 호텔에서는 외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국제 매너와 서비스 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또한 이제 관광 가이드, 투어 코디네이터도 중요한데요. 대표자분들, 정상분들의 배우자분들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이나 여가 시간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식업체나 케이터링 회사 그리고 이런 관광 가이드 투어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수요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요식업체, 케이터링 회사도 대규모 만찬과 리셉션 준비로 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예. 호텔 경영학과 출신이거나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하시고요. 이번 경험은 향후에 글로벌 호텔 체인이라던가 국제 관광업계로 진출하는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려면 교통 관리도 중요할 텐데요. 이 분야는 중장년 분들이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VIP 차량 운전을 하기 위한 대규모로 운전 기사님들이 필요하고요. 공항 송영 코디네이터에 우리 중장년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IP 기업 임원 등 도착부터 공항에 도착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까지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 공항 송영 코디네이터를 도전하시면 좋은데요. 나는 외국어가 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항 송영 코디네이터에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번 에이펙 성공 개최지가 이제 경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컨벤션 기획이나 운영 전문가한테는 꾸준히 이런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호텔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마이스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일자리가 이렇게 창출이 돼서 많은 분들이 또 일자리를 갖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수 직업 시간에는 에이펙 같은 국제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청년들 그리고 중장년층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우표였습니다. 1227님, 1788님, 5047님 우표 정답 보내주셨고요. 3856님 중학교 시절 우표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친구들과 서로 우표 교환도 하고 어릴 적 생각이 나네요. 교황 방문 기념 우표 사러 우체국에 줄 서서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우체국에 택배 보내러만 가네요. 정답 우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